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수익을 말하다 김동성의 암호화폐 부자 병법의 김은혜입니다. 자, 지난 시간 화폐 변천사를 통해서 정말 다양한 소식들을 쉽게 풀어드렸던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다양한 소식들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기대 많이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일단 투자에 대해서는 투기가 아니라 가치 투자를 해야 된다라고 흔히들 말합니다. 암호화폐 시장도 같은 맥락으로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자, 오늘 이 시간 수익을 말하다와 함께 하시면서 암호화폐에 대한 가치 투자 방법도 함께 가져가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도 수익을 말하다를 통해서 다양한 소식들 전달을 해드릴 텐데요. 말씀드린 내용에 대해서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해당 상품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오늘도 다시 한번 유의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지난 첫 시간 김동성 대표님과 함께 했는데요. 오늘도 함께 자리를 해주셨습니다. 골든블로커의 김동성 대표님 만나볼게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골든블로커의 김동성입니다. 네, 대표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지난 시간에 1회가 나갔어요. 상당히 뜨거운 반응이었다고 하는데요. 자, 오늘은 또 어떤 내용을 가지고 오셨는지 궁금합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블록체인과 암호화폐와의 이제 관계를 가지고 여러분에게 쉽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제가 앞서서 가치 투자에 대한 부분을 여쭤봤는데 암호화폐도 가치 투자가 가능할까요? 네, 지금 전 세계가 핫 이슈로 떠올리고 있는 것이 암호화폐도 과연 가치 투자가 가능한 것인가 라는 것인데요. 이 가치 투자라는 말은 1934년도에 정권 분석이라는 책자를 통해서 성립된 그러한 패러다임입니다. 네. 주식을 우리가 투자를 할 때 그 주식을 소유한 기업의 내재적 가치가 어떠한 것인가, 그리고 그 주식에 대한 향후의 성장성 그리고 안정성이 있을 것인가, 그리고 내 그 주식을 분석해서 이 주식을 사게 되면은 또 나중에 주식 가치가 상승할 것인가를 그렇죠. 판단하는 게 가치 분석이고요. 그러한 주식에 해당하는 것을 우리가 투자로 대상으로 삼는 것이 가치 투자인데요. 좀 더 나간다면은 똑같은 가치를 가진 그런 그 주식이라도 그 기업이 사회적으로 어떤 가치 있는 일을 하느냐에 따라서 가치는 좀 달라진다고 보는데요. 네. 지금 암호화폐가 핫 이슈로 떠오르고 있는데 역시 암호화폐에서도 가치 투자가 충분히 가능하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 가치를 알아보기 위해서는 그 개념을 더욱더 이해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앞서서 말씀을 해드렸던 오늘 블록체인에 대해서 아주 쉽고 상세하게 풀어드린다고 합니다. 자, 오늘 준비하신 내용은요, 블록체인과 암호화폐입니다. 그럼 바로 들어볼까요? 가장 잘 이해할 사람들은 이 다음 세대 사람들이다. 그 블록 안에는 어떤 것들이 들어가 있는지가 궁금했습니다. 블록체인과 암호화폐는 마차와 말과의 관계와 같다. 이로 말할 수 없이 우리 인류 생활 전반에 이 블록체인은 사용된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김동성 대표의 암호화폐 부자 병법,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네, 그러면은 암호화폐도 가치 투자가 가능한 것인가에 대해서 알아보겠는데요. 손자병법에도 저걸 알고 나를 알면 백전백승한다고 했습니다. 암호화폐에서도 가치 투자를 해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암호화폐에 대해서 정확히 알아야 되겠고, 그리고 그 기저기술인 블록체인에 대해서도 자세히 알 필요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블록체인과 암호화폐의 관계에 대해서 쉽고 그리고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블록체인이란 말 그대로 얘기를 한다면은 블록이 체인으로 연결된 것을 얘기하는데요. 이 블록 안에 드는 내용이 중요합니다. 자, 블록체인은 분산 원장이다라는 그러한 원론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일정한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있는 구성원들이 모든 사람들의 경제 기록을 그 장부로 기록을 하고, 그 장부를 블록이라고 해서 그 장부를 하나하나 이어서 순차적으로 기록하는 것을 블록체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은 분산 공유 원장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요. 지금까지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은행과 거래를 한다면은 장부는 은행에서만 소유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는
이 은행과 거래하는 사람들이 은행을 배제하고 개인과 개인 간에 이 스마트폰 또는 이 컴퓨터로 개인과 개인 간에 대등하게 화폐를 받게 되는데 그것을 블록체인화해서 기록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블록체인에 기록을 한 것을 계속해서 이어서 연결한다고 해서 체인화되었다 해서 블록체인이라고 하는데요. 이 블록체인의 특징은 P2P 거래가 가능하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한 번 거래된 내용은 그 내용을 되돌릴 수 없다는 그러한 불가역적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그림에서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처음에 블록체인이라는 얘기를 듣고 블록체인을 공부할 때 가장 궁금했던 것이 그 블록 안에는 어떤 것들이 들어가 있는지가 궁금했습니다. 지금 시청하시는 여러분도 블록체인이라는 얘기는 많이 들어보셨지만 블록 안에는 어떤 것들이 기록되어 있는 건지 그런 것들을 궁금해 하실 거라 생각해서 제가 이렇게 그 블록 안에 들어가는 내용들을 좀 정리해 봤습니다. 여러분이 회계를 한다든가 격리 파트에서 장부를 정리하면은 이 한 장 이렇게 넘기게 되는데요. 제일 첫 장은 정리를 다 하고 나서 다음 장으로 넘길 때 차기 2월이라는 이러한 표시를 하고 그리고 그 다음 장은 전기 2월이라는 이렇게 표시를 하게 됩니다. 그것은 무슨 내용인가 하면은 이 차기 2월이라는 거는 이 한 장에 정리된 장부는 다 검증이 됐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더 이상 검증을 안 해도 된다. 그리고 그 다음 장에 가면은 그것이 전기 2월로 넘어가서 이전에 장부가 검증이 되었다라는 것을 표시하는 것인데요.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블록체인에 기록되는 그 장부 내용 중에 블록이라는 것에는 뭐가 기록되는지 한번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처음에 블록은 블록 넘버가 매겨지게 됩니다. 블록 넘버가 여기에 이렇게 블록 샵 제로 해가 매겨져 있습니다. 0번이라고 되어 있고요. 그리고 그 밑에는 버전, 이것은 버전이 얼마다 이렇게 얘기해서 버전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프리비우스 해시라고 해서 블록체인은 해시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해시가 체인화되어 있다, 체인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요. 해시를 쉽게 이해시키면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저도 이거 이해하기가 상당히 어려웠는데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장부를 정리하면은 그 장부의 한 장에 있는 내용을 다 증명을 했다라고 하는 차원에서 차기 2월이라는 이런 표시를 하게 되거든요. 그러면 이 블록체인에 기록되는 장부에도 차기 2월이라는 내용 대신에 해시, 그 장부가 맞다라는 이 해시 값을 선정을 해서 그 기록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해시라 이렇게 얘기한다라고 생각하면은 이해가 쉬울 것 같습니다. 사실 이 해시라는 거는 이 기술을 이해하지 않으면 상당히 이해하기 어렵기 때문에 그걸 다 깊이 설명을 드릴 수는 없는데요. 여러분이 그냥 장부를 정리하는데 이 내용이 검증됐다. 그래서 차기 2월 한다라고 하는 이 차기 2월이라고 생각하시면은 그냥 무난하게 이해하실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 다음에 머클 해시라는 게 또 있습니다. 이것이 장부를 기록할 때 또는 이 내용을 기록할 때 여기에서 머클 트리라고 해가지고 양쪽으로 이렇게 분기되는 내용이 있는데 이걸 머클 해시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타임이 있습니다. 이게 언제 생성됐다는, 그래서 몇 월, 며칠, 몇 시, 몇 분에 이 블록이, 이 장부가 생성됐다라는 것을 표시하는 그런 타임이 있고요. 다음에 이제 이게 비트 수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난스라는 것은 숫자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밑에 이제 이걸 블록 헤드라 하고요. 그 밑에 여러분이 보시다시피 0-0 최초 채굴자 50BTC 이렇게 표시해 놓은 것은 이제 거래 내용입니다. 거래 내용이 기록되고 그 밑에 이제 기타 정보가 기록이 되는데 이것이 여러분이 궁금해 하시는 블록입니다. 블록 장부. 한 페이지라고 보면 되죠. 한 블록이라고 보면 됩니다. 자, 이 한 블록에 최초 채굴자 50BTC라는 것은 그야말로 최초의 제네시스 블록에서 생성된 그런 최초의 거래 데이터라고 보시면 되고 그 밑으로 많은 데이터가 형성이 되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그것이 마감이 되어서 똑같은 그러한 다음 장으로 넘어가게 되고 이렇게 그것을 빨간 이렇게 반원으로 제가 표시해 놓은 것처럼 연결이 된다 해서 체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블록체인은 거래 데이터를 만들어서 그것을 저장해서
이렇게 체인처럼 해시로 연결하는 것이 블록체인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분산 원장이다라고 하는 것은 기존에는 은행과 같은 어떤 게이트 키퍼 또는 권력 집중형 통제 기관이 있어서 이 모든 장부를 정리하고 관리를 했지만 이제는 그런 것이 필요 없다는 것이죠. 개인과 개인 간에 주고받을 수 있고 그것을 블록으로 연결해서 분산 원장을 공유하기 때문에 중앙 집중형 또는 권력형 은행이나 금융기관이나가 필요가 없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은 블록체인으로 만들어진 이 장부는 어떤 형태를 가지고 있는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존 거래 방식의 장부 체계는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아주 익숙합니다. 지금까지 은행을 거래해봤던 분들은 다 이해를 하실 텐데요. 은행을 거래하게 되면은 거래한 예금을 했거나 한 개인들은 통장만 가지고 있습니다. 각자가 가지고 있죠, 통장을. 그리고 모든 사람하고 거래한 것은 은행에서 장부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은행은 그 장부가 이 해킹이 안 되기 위해서 어마어마한 금액을 들어서 보안을 강화합니다. 방화벽을 설치하고 2중, 3중.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행이 해킹이 되고 해서 참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자, 이 기존 거래 방식의 장부 체계에서 블록체인을 활용한 방식의 장부 체계를 이렇게 보신다면은 우리 중앙에 있던 돈을 다루는 은행의 그림이 없어졌습니다. 여기에 이 네트워크의 구성원으로 참여한 모든 사람들은 똑같은 장부를 똑같이 나누어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블록체인 장부는 해킹이 불가하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어느 한 사람 것을 해킹을 한다고 하더라도 다른 사람들이 모두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해킹이 불가능한 그러한 논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 블록체인 장부가 가장 여러분에게 와닿게 쉽게 설명을 드릴 수 있는 것은 제가 이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2008년도에 1월 3일자에 미국의 5대 금융기관인 리먼 브러더스가 있었습니다. 160년이 넘었죠. 160년이 넘은 이 리먼 브러더스 금융기관이 2007년도 결산을 했는데 2007년도의 실적이 수익이 약 5,700억 그리고 실제로 순이익이 42조가 됐습니다. 그런데 그로부터 9개월 후에 이 리먼 브러더스가 파산을 했습니다. 도대체 160년이나 넘은 이 거대 금융기관이 불과 9개월 전에 이렇게 많은 그 수익을 창출하고 그리고 순이익을 창출했던 회사가 어떻게 파산을 할 수 있을까? 그것을 자세히 조사를 해봤더니 정말 놀랍게도 분식회계였습니다. 연말에 회계 결산을 할 때 자산을 예를 들면은 100만 원짜리 자산이 있다면 그거를 1억짜리 자산으로 불리고 부채가 있다면 부채를 줄이고 이렇게 해서 재무제표를 만들고 그것을 감사가 끝나면은 다시 원위치시키는 어쩌면은 이중 장부를 가지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닌 그런 장부를 만들었었죠. 그 결과 많은 이 사람들이 분노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미국에서는 그것을 미봉책에 불과한 달러를 투여해서 그 사태를 해결했죠. 자, 그러한 사건이 있고 난 이후에 2011년도에 여러분이 잘 아시는 월가를 점령하라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피켓을 들고 위아드 99%. 우리는 99%에 너희들은 1%인데 너희 1%가 우리의 노력의 결과를 다 뺏어갔다. 그래서 우리는 더 못 믿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필요한 것은 이제는 중앙 집권적인 권력을 가지고 어떤 장부를 정리하거나 하는 것은 믿을 수가 없다.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각자가 은행 없이 이렇게 돈을 주고받고 그리고 그게 관련된 모든 장부를 투명하게 만들어서 불가역적으로 이것을 다시 되돌려서 고치거나 위조하거나 변조할 수 없는 그런 장부를 만들겠다라고 하는 운동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그것이 블록체인이 가진 장부의 장점이라고도 말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 블록체인의 특징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보시는 이 네모난 그림을 블록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제일 밑에 있는 파란 녹색으로 된 것이 최초에 생성된 그러한 제네시스 블록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최초에 생성된 제네시스 블록. 그 블록으로부터 비트코인이 이 블록체인을 활용한 대표적인 암호화폐이기 때문에 비트코인을 기본으로 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초에 이렇게 녹색의 제네시스 블록은 이것을 개발한 사람이 자기가 필요한 그런 내용을 이 안에 기록을 합니다. 비트코인은 그 특별한 내용을 넣어놨는데요. 다음 장에서 한번 보도록 하고요. 자, 최초의 녹색의 제네시스 블록이 생성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제네시스의 블록으로부터 10분간 장부가 거래되어서 기록이 되면은 다음 블록이 생성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정상적으로 생성된 블록이면은 저렇게 하얗게 블록이 표시되어서 연결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 위에를 보면은 좌측에는 노란색, 우측에는 하얀색으로 표시가 되어 있고요. 이것은 뭘 뜻하는가 하면은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이 블록을 만드는 데 참여하기 때문에 순간적으로 동시에 블록이 만들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동시에 블록이 만들어지는데 이 블록이 동시에 만들어진다 하더라도 이 동시에 만들어진 모든 것을 채택을 할 수가 없거든요. 언젠가는 한 블록이 더 길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원칙을 더 긴 쪽의 블록을 채택한다라는 그런 원칙이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위를 보면은 또 하나 더 올라가면은 하얀 거로부터 왼쪽에 또 노란 블록이 하나 생기고 2개 정도가 더 생겼습니다. 그런데 하얀 블록은 4개가 돼 있죠. 그래서 하얀 블록을 채택을 한 겁니다. 이렇게 동시에 한 블록이 생성되는 건 아주 드문 일이고요. 2개 정도도 생성되는 것도 드문데 지금까지 비트코인이 생성돼서 10년 정도 왔는데요. 이 10년 정도 사이에 최고로 블록이 동시에 같이 생긴 것은 6개 정도가 동시에 생긴 적이 있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이제 지금 결국에는 가장 긴 쪽으로 수렴이 되기 때문에 이 블록체인은 하나로 계속 연결되게 되는 것이죠. 이런 블록체인의 특징은 위변조가 어렵다고 했습니다. 불가역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다고 말씀을 드릴게요. 거래 기록의 내용을 모든 참가자에게 검증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만 해킹한다 하더라도 이거는 불가능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뭐 잘 아시는 것 같이 중앙 관리 시스템이 없고요. 그리고 분산 원장 구조로 형성되어 있고 모든 거래 기록을 순차적 시간대별로 블록이라는 장부 단위로 생성시킨다는 것을 이렇게 특징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중요한 블록체인의 구성 요소인데요. 먼저 P2P 네트워크가 있습니다. 이 P2P 네트워크는 대등한 관계로 개인과 개인이 이 컴퓨터나 스마트폰이나 네트워크 시스템 안에서 화폐 또는 자산을 주고받을 수 있는 직접적으로 중앙기관을 거치지 않고 개인과 개인끼리 바로 주고받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얘기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합의 알고리즘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합의 알고리즘은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다시피 POW나 POS나 DPoS나 뭐 이렇게 표시가 되는데요. 이 내용들이 모두에게 분산해서 저장되기 때문에 각자가 이것을 맞느냐 틀리느냐 이것을 합의하겠느냐 증명으로 하는 그러한 역할을 하게 되는데 그럴 때 사용되는 것이 합의 알고리즘이고요. 그 다음에 보내는 사람, 이 비트코인이나 이 암호화폐를 보내고 받게 되죠. 이게 보낼 때 이것이 직접 어느 사람이 보냈는 것이 맞는지 안 맞는지 그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전자서명이라는 걸 하게 되는 겁니다. 전자서명이 있고요. 그 다음에 조금 전에 설명드린 해시 함수가 이게 구성요소에 포함되게 되어 있고요. 비트코인은 여기까지가 구성요소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 1세대인 비트코인을 좀 더 발전시킨 것이 이제 이더리움이 되겠죠. 이더리움은 거기다가 스마트 컨트랙트다라고 해서 블록체인 상에서 일반 거래를 할 수 있도록 컨트랙터 기능을 넣은 것이 이제 스마트 컨트랙터죠. 그래서 이렇게 크게는 한 5가지를 블록체인에
핵심적인 구성 요소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P2P 네트워크는 보시다시피 개인과 개인끼리 대등하게 정보를 주고받기 위해서 이제 오브레인 네트워크라는 이러한 응용 프로그램을 사용하고 있고요. 여러분이 보시다시피 이 중앙에 그림이 있고 오른쪽에 그림이 있는데요. P2P 네트워크라 하더라도 이 순수하게 P2P가 있고 그리고 클라이언트 서버형이 있습니다. 그래서 순수한 P2P 네트워크는 서버가 필요 없이 모든 개인과 개인 간의 컴퓨터 또는 스마트폰끼리만 이렇게 네트워크를 하게 되는 것을 순수한 P2P라고 하고요. 자, 중앙에 서버가 있어서 서버에서 응답을 해주고 각자 컴퓨터로 또 분산해 주는 것이 클라이언트 또는 서버형 네트워크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블록체인의 구성 요소 중에 합의 알고리즘이라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합의 알고리즘. 자, 그 종류는 어떤 것이 있는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POW라는 것이 있고요. 그리고 POS가 있습니다. 그리고 DPoS, POI, POA, POPS, PBFT 뭐 많은 종류가 나오고 있습니다. 초기에는 비트코인만 있었기 때문에 POW만 많은 사람들이 이제 알고 있었죠. 그런데 POW는 Proof of Work라고 해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해시를 하기 위해서는 이 컴퓨터 파워가 필요한데 이 POW는 지금 현재 전 세계에서 너무 많은 사람들이 이 비트코인을 얻고자 이 컴퓨팅 파워를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채굴이라고 하는데 해시를 값을 찾아내는 것을 채굴이 또는 마이닝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참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전기 소모가 만만치 않습니다. 그래서 이 지구 온난화에도 일조를 하는 그러한 역효과가 있다라는 이런 얘기도 있고 한데요. 일단은 전력을 많이 소모하게 됩니다. 그래서 불합리하다라는 의견이 있고요. 그래서 지금 POS라는 것은 POW는 작업을 해서 컴퓨터로 해싱을 하는 작업을 해서 그 해답을 찾아서 이 블록을 형성시키는 데 반해서 POS는 그렇게 많은 전력을 낭비할 필요가 없습니다. 각자가 가지고 있는 지분의 수에 따라서 이 블록을 생성시킬 수 있는 그러한 우위가 주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POW보다 많은 전력 소모가 있지 않다는 것을 장점으로 하고 있고요. 또 DPoS는 이게 분산 POS라고 해가지고 대표적인 것들이 이오스가 있는데 이것은 21명의 그 POS를 두고 그 사람들이 이 채굴을 하도록 블록을 생성하도록 이렇게 만드는 게 있고요. 그리고 POI는 Proof of Importance라는 얘기고요. POA 마찬가지로 Proof of Authority, POPS, Proof of Power Specification 뭐 이렇게 해서 많이 지금 이 합의 알고리즘이 개발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표적인 합의 알고리즘이 여기에 표시된 것처럼 POW와 POS, PBFT인데요. POW의 대표적인 코인은 비트코인, 그리고 POS의 대표적인 코인은 퀀텀이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고요. 지금 우리가 잘 아는 이더리움도 POW에서 POS로 이게 전환하려고 지금 개발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 블록체인의 구성 요소 중에 정말 우리가 빼놓을 수 없는 것이 10분 만에 블록을 하나 생성시키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해킹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죠. 그 방법 중에 하나가 여기 여러분이 보시는 비잔틴 장군의 문제 해결이라는 게 있는데요. 이 비잔틴 장군의 문제 해결 때문에 이중 지불 문제가 해결되고 이 해킹이 해결될 수 있는 그러한 이제 요소입니다. 자, 비잔틴 장군의 문제는 간단하게 설명하면은 중간에 적군의 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군이 5군데에 나눠져 있습니다. 이 아군이 적군의 성을 함락하려면은 예를 들어서 적군의 성에 300명이 군인이 있다 한다면은 아군들도 300명이 동시에 공격을 해야만이 이 성을 함락을 할 수가 있는데 이 지역적으로 다 떨어져 있기 때문에 이 명령을 동시에 전 병력이 공격하기 위해서 명령을 전달하기 위해서는 이게 명령 전달 체계가 필요한데 그 중간에 꼭 어느 장군은
배신자가 있으리라는 그러한 가정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그 배신자가 배신을 못하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렇게 한 것이, 그 문제를 푸는 것이 비잔틴 장군의 문제입니다. 최초의 명령을 내린 사람은 10분 동안 이 명령서를 작성하게 되고요. 다음 명령을 받은 사람이 또 그 10분 동안 작성한 전의 명령서를 포함해서 또 10분 동안 명령서를 작성해서 다음으로 넘기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은 이 결국은 또 동일체가 되어서 어느 누구도 여기서 배신을 할 수가 없다라는 이런 논리가 되는 것이죠. 이 논리에 의해서 이 블록체인이 이렇게 구성이 된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블록체인 구성요 중에서 다음은 전자서명이라는 게 있죠. 자, 이것이 누구가 보낸 건데 그냥 보내면은 이것이 암호화가 안 돼서 보내면은 이게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럼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내가 전자서명을 해서 다음 사람에게 보내는 것이죠. 보내면 다음 사람은 그 암호화된 것을 다시 복호화해서 이게 맞냐 틀리나를 비교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맞다면은 오케이 사인을 내리게 되는데요. 그것이 바로 전자서명이고요. 좀 복잡합니다. 전자서명은 보내는 사람이 비밀 키를 2개를 만들어서 공개 키를 먼저 받는 사람에게 전달해 놓고 다음에 데이터 원본에다가 전자서명을 해서 그것을 그걸 암호화해서 보내는 겁니다. 보내면은 그 암호화된 걸 받은 사람은 그것을 다시 공개 키를 가지고 복화를 해서 전에 보낸 사람 것과 지금 이것과 비교를 해서 이것이 맞는지 안 맞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전자서명이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해시 함수라는 것을 조금 전에 제가 몇 분을 설명을 드렸는데 블록체인의 아주 중요한 구성 요소 중에 하나죠. 자, 블록에 구성된 일정의 양의 데이터가 있습니다. 이 데이터가 아무리 길든 짧든 이 데이터를 어떻게 256바이트로 매핑을 합니다. 딱 매핑을 하는데 이것은 불가역적이라고 해서 이 데이터를 해시를 해서 256바이트로 매핑을 했는데 이 매핑을 한 해시 함수를 가지고 다시 이 데이터의 원본을 복원시킬 수는 없습니다. 이러한 특징을 가지고 있는 것이 이제 해시 함수고요. 자, 이 해시 함수를 통해서 우리는 블록체인이 계속 연결된다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블록체인의 구성 요소 해시 함수를 이 차례대로 한번 이렇게 살펴보면요. 전자 데이터로부터 이제 생성이 되고요. 생성된 해시는 원래 데이터로 변환이 불가하다 그랬어요. 제가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죠. 입력값을 가지고 아무리 노력을 해도 아무리 대단한 컴퓨터를 갖다 놔도 그 전에 이 원래 내용이 무엇던가는 절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문과 같아서 이 전자서명이 있으면은 우리 사람들이 손에 지문이 있듯이 블록 하나하나마다 전자서명이 다 다르게 형성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이걸 가지고 위 변조 여부를 확인하게 됩니다. 또 뿐만 아니라 이 해시를 하는데 그러면 이 많은 블록을 다 해시하는데 이게 충돌할 확률은 없겠느냐는 거죠. 그러니까 절대로 충돌할 확률은 없습니다. 그야말로 몇 해 경이 될 만한 그러한 무한 해시를 생성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이 해시에는 꼭 난스라는 해답값을 붙여서 전달이 된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좀 어려운 내용인데요. 요즘 이제 스마트 컨트랙트라고 해서 블록체인으로 화폐만 만들어서 주고받거나 하는 것은 좀 너무나 비경제적이고 비활용적이다라고 해서 비탈린 부테릭이라는 사람이 스마트 컨트랙트를 채택을 해서 만들어낸 것이 이더리움이죠. 이 스마트 컨트랙트라는 것은 지금까지는 두 사람 중에 누군가가 중개자가 있어야 됐습니다. 예를 들면은 우리가 부동산을 사고 팔 때 꼭 부동산 중개소에 가서 중개인의 도움을 받아서 거래를 성장시키는데요. 이 스마트 컨트랙트는 중개인이 필요가 없습니다. 중개인이 필요 없이 계약을 할 수 있도록 블록체인상에서 계약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었는데요. 맨 처음에 이것을 제안한 사람은 1994년도에 닉 자보라는 사람이 처음 제안을 했었는데 그것이 발전이 돼서 2013년도에
비탈린 부테렉이 이제 이더리움의 이 블록체인 스마트 컨트랙터를 구현할 수 있도록 이렇게 개발을 했습니다. 자, 지금은 많은 기업들이 더 쉽게 이 블록체인을 개발하고 또 스마트 컨트랙터를 활용하기 위해서 개발에 참 박차를 가하고 있는 그런 지금 현상이죠. 자, 그러면은 궁금한 것이 이러한 블록체인을 가지고 뭘 할 수 있는지 많은 사람들이 질문을 합니다. 아니, 근데 뭔데? 그 블록체인을 가지고 뭐 하는데? 그거 없이도 지금 잘 살았는데? 그 복잡한 거 왜 해야 되는데? 라는 얘기를 하는데요. 이 다음 시간에 또는 좀 이따가 제가 말씀을 드릴 기회가 있겠습니다만 우선 이 블록체인으로 어떤 것들을 지금 세계에서 활용하고 있는지 하는 것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이 블록체인 기술로 탄생한 것이 암호화폐 비트코인이죠. 그래서 비트코인은 화폐로 사용되어지기 위해서 만들어졌습니다. 그런데 지금 화폐로 원활하게 사용되어지기는 몇 가지 미숙한 점이 있기 때문에 많은 후발주자들이 그런 것들을 보완해서 화폐로 지금 개발을 하고 있는 중이고요. 자, 제일 밑에 보면은 온두라스는 나라는 2015년 5월 달에 미국 IT 업체에 의뢰해서 온두라스 내의 부동산을 전부 블록체인으로 이렇게 관리하도록 하는 것을 시스템을 개발을 의뢰해서 지금 개발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삼성이나 우리 IBM에서는 분산형 사물 인터넷 네트워크 플랫폼을 개발하고 있고요. 그리고 여러분이 월마트 하면은 세계에서 지금 가장 많은 매출을 올리는 그러한 마트인데요. 월마트에는 이미 오래전부터 전 세계의 물동량을 이 블록체인화해서 지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블록체인으로 유통 혁명을 이루고 있다. 이렇게 지금 볼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네덜란드에서는 이 어떤 그 제로 놀레이지라고 영지식 증명이라는 내가 알고 있다는 것을 상대에게 알리지 않고 상대가 내가 알고 있다는 것을 이해하게끔 하는 이것이 영지식 증명이라고 하는데요. 이 영지식 증명이라는 이 방법을 활용해서 진술서에 실제 정보를 전달하지 않고 정확성을 이렇게 검증하는 이런 시스템을 개발하고 있고요. 그리고 전 세계 이제 기업들 또는 은행들이 연합을 해서 R3라는 이러한 단체를 만들어서 코다라는 것을 개발하기도 하고요. 영국의 이제 딜로이트, 조금 전에 제가 리먼 브러더스 회계 부정을 말씀을 드렸거든요. 근데 지금 역사상 가장 오래됐고 그리고 규모가 큰 그런 회계법인들이 전부 영국에 있습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딜로이트, 언스터 영, 그리고 프라이스 워터하우스, 그리고 KPMG 이런 것들이 역사도 오래됐을 뿐만 아니라 가장 큰 회계법인인데요. 작년인가 제가 어느 그 뉴스에서 봤는데요. 이 딜로이트라는 오래된 회계법인이 위기감을 느꼈겠죠. 그래서 동시에 250명의 블록체인 회계를 담당할 수 있는 그러한 직원을 뽑았다고 해요. 그게 시대를 반영하는 것인데 이 딜로이트에는 회계감사의 블록체인을 활용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앞으로 회계감사가 부정이 없게 되는 것이죠. 이 블록체인을 동원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뭐 버클리 음대는 블록체인을 활용해서 저작권료 지급을 시스템 구축을 하고요. 그 다음 다이아몬드 유통 경로라든가 또는 키프로스 니오시아 대학교에서는 블록체인으로 수업료를 받고 또 수업료뿐만 아니라 수업 학교에 증명에 관계된 증명서까지 발급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더 다양한 분야를 보면은 전자투표. 아주 전자투표는 부정적인 요소가 많이 가미될 수 있기 때문에 대통령 선거라든가 이런 데 잘 활용을 못하고 있지만 이미 덴마크나 뭐 네덜란드 이런 나라들에서는 이 전자투표를 활용해서 투표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국방, 자율주행, 물류, 뭐 실시간 디지털 기술, 송금 등등 이루 말할 수 없이 우리 인류 생활 전반에 이 블록체인은 사용된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특히 은행 송금 또는 결제 부분에 있어서 탁월한 그런 기능을 선보이고 있는데요.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우리가 외국으로 돈을 보내려면 엄청 복잡합니다. 시간도 많이 걸리고 여러 가지 절차도 복잡하고 그리고 한 2, 3일이 돼야 돈이 전달될 뿐만 아니라 수수료도 많이 듭니다. 그런데 이 암호화폐를 활용하면은 이 모든 것이 일시에 해결되는 그러한 편리함이 있고 그러한 이점이 있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는 이제 암호화폐 이해하기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암호화폐라고 하면은 많은 사람들이 전자화폐, 가상화폐, 디지털 화폐 이렇게 많이들 얘기를 하는데요. 엄격히 분리한다면은 전자화폐나 암호화폐 이렇게 좀 다른 모습을 하고 있다고 이렇게 봐야 됩니다. 간단하게 살펴볼게요. 전자화폐 또는 디지털 화폐, 금전적 가치를 디지털화하여 컴퓨터나 스마트폰에서 디지털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사용하는 화폐라 이렇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가상화폐라는 게 있고 암호화폐라고 돼 있는데요. 암호화폐는 그야말로 암호화 알고리즘을 사용하여 P2P 거래를 가능하게 그렇게 하고 이중지불을 방지할 수 있는 그렇게 해서 고안된 화폐가 암호화폐다. 이렇게 이해를 간단하게 우선 하시고 다음 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암호화폐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최초로 개발된 비트코인을 좀 이해하실 필요가 있고요. 2009년 1월 3일자 비트코인이 탄생을 했습니다. 이 탄생할 당시에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미국의 163년 된 리먼 브러더스가 파산하는 그러한 일이 있었죠. 그 파산 직후에 이 암호화폐가 비트코인이라는 게 출현을 했는데요. 이러한 부정하고 부당한 이 장부 체계를 올바르게 바로잡아보자는 그런 차원에서 만들어졌다고도 합니다. 사토시 논문은 여러분이 이제 인터넷을 통해서 한번 찾아볼 수가 있겠습니다. 수많은 암호화폐가 지금 출현을 하고 있는데 조금 전에 이제 암호화폐도 가치 투자가 가능한가라고 하는 이런 물음이 있었는데요. 암호화폐도 얼마든지 가치 투자가 가능하다. 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면서 블록체인 기반의 암호화폐는 역사 발전의 한 축으로서 계속 발전을 할 거라고 하는데요. 블록체인도 지금 계속해서 발전을 하는가 하면은 암호화폐도 그에 따라서 계속 발전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많은 사람들이 블록체인과 암호화폐를 분리할 수 있다, 분리할 수 없다라고 자기 시선에서 바라보는 것을 주장을 하는데요. 조금 전에 제가 프로크로테스의 침대를 말씀을 드렸다시피 자기 주관으로만 많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홍보를 하거나 알리다 보니까 이 블록체인을 가지고 공부하는 사람이나 블록체인을 이해하려는 사람이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도대체 어느 것이 맞는 것이냐. 제가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블록체인은 사실 이 공유 원장, 인류가 모든 사람이 공유 경제를 실천을 할 수 있도록 어느 한 중앙집중형 어떤 은행이나 금융기관이 많은 사람들의 노력이나 많은 사람들의 데이터 또는 많은 사람들의 이 정보를 가지고 부를 축적하는 그러한 불합리한 편중된 그러한 세상을 이제 좀 바꿔봐야 되겠다라고 해서 이 블록체인이 활용되어져야만이 블록체인이 만들어진 그 본래의 본질적 기능을 한다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지금 블록체인이 나누어지는 것은 블록체인, 퍼블릭 블록체인이라고 하고요. 제가 지금 방금 말씀드린 불특정 다수인 전 세계 어느 누구나 참여가 가능해서 여기서 활용할 수 있는 것이 이제 퍼블릭 블록체인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프라이빗 블록체인은 퍼미션드 블록체인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거는 허가된 사람만이 이 블록체인 네트워크에 들어와서 활용이 가능한 그런 것을 얘기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하이퍼레저라는 게 있습니다. 이 하이퍼레저라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많은 비용을 들이고 많은 인력을 들여서 각자가 따로따로 모든 것을 개발할 것이 아니라 이 표준적인 장부를 만들어서 기업에 필요한 사람이 그게 커스터마이징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우리가 만들어보자 라고 해서 리눅스 재단에서 발의를 했고요. 지금 대표적인 게 하이퍼레저 패브릭이라고 있는데 IBM에서 개발하던 그 프로그램을 리눅스 재단에다가 이 도네이션을 해서 지금 많은 기업체들이 협력해서 개발하고 있는 것이 하이퍼레저
장부라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블록체인은 지금 이 세 가지 형태로 개발이 되고 있다. 그런데 이 블록체인의 원래의 참뜻은 누군가 허가된 사람만이 활용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전 세계에 누구나 불특정 다수인들이 이 블록체인 장부를 통해서 정당한 대가를 받고 정의를 실천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블록체인과 암호화폐는 마차와 말과의 관계와 같다. 말이 마차를 끌어주지 않으면 마차는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블록체인이 아무리 잘 만들어진다 하더라도 지금 허가된 그런 블록체인만 만든다면은 이 블록체인의 본질을 흐리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인류 공영을 위해서 사용되어지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블록체인은 꼭 암호화폐와 연계되어야만 이 본질적인 가치를 발생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블록체인과 암호화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또 다음 시간에 여러분을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김동성 대표님의 블록체인과 암호화폐에 대해서 정말 다양한 내용 잘 들어봤습니다. 저희가 다양한 투자 전략에 대해서 함께 도와드렸는데요. 말씀드린 내용에 대해서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해당 상품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다시 한번 유의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대표님과 계속해서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요. 대표님, 일단 블록체인과 암호화폐에 대해서 두 가지 섹터로 좀 나눠서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그런데 블록체인을 처음 들으시는 분들이라면은 생소한 단어이기 때문에 꼭 전문 지식이 있어야만 이 블록체인을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그런 선입견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블록체인이란 어떤 것이다 라고 이렇게 딱 간략하게 한 말씀 해주신다면 어떤 정리가 될까요? 블록체인이란 이렇게 얘기합니다. 신뢰의 머신이다. 신뢰를 가지는 그런 기술이다, 기계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가장 잘 이해할 사람들은 이 다음 세대 사람들이다. 지금 그렇게 얘기합니다. 왜냐하면은 그 사람들은 블록체인이 뭔지, 암호화폐가 뭔지를 인식을 하지 않고 다 사용하고 있을 것이기 때문에. 네. 확 와닿는 말씀이에요. 일단 개념을 알기도 전에 이미 내가 체험하고 알기 때문에 명확하게 또 개념도 이해가 될 것이다. 네, 알겠습니다. 네. 자, 일단 블록체인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암호화폐에 대한 부분도 추가적으로 말씀해 드렸는데 아직도 발전에 대한 가능성이 정말 무궁무진한 암호화폐입니다. 각 나라에서도 각 나라만의 암호화폐가 발행이 되기도 하는데요. 베네수엘라 같은 경우에는 이미 화폐 발행이 됐고 이런 구조가 계속해서 더 확장될 거라고 보시나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베네수엘라는 페트로라는 이런 암호화폐를 발행해서 국가에서 사용하고 있고요. 네. 그뿐만이 아니라 지금 덴마크, 네덜란드, 캐나다, 네. 영국, 유럽 다 자기 국가 코인을 만들려고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러시아, 중국까지도 암호화폐를 금지한다면서도 국가에서 암호화폐를 개발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일본도 그렇고요. 아주 전 세계가 거의 다 암호화폐를 국가에서 개발하겠다고 지금 앞서고 있고 그런 상황이죠. 네, 그런 말씀을 통해서 이제 앞으로 암호화폐가 전 세계적으로 확산이 더욱더 가속화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앞서서 말씀을 드렸을 때 일단 해외 송금 같은 경우에도 이런 다양한 복잡한 과정을 좀 축소할 만큼 암호화폐에 대한 그런 장점이 참 많은 것 같은데 국경이 없는 개인의 거래잖아요. 말씀하셨던 부분은 장점도 있고 하지만 단점도 있을 것 같아요. 국경이 없다는 것이 장점이자 이제 단점이기도 하죠. 네. 예, 장점은 조금 전에 말씀드리다시피 우리가 외국으로 돈을 송금할 때 많은 복잡함과 또 불편함 또 비용을 감수해야 되는데 암호화폐를 활용하면은 일시에 깨끗하게 해결이 할 수 있는 것이 장점이고요. 뿐만 아니라 또 장점이 또 있다면은 우리 양차 세계대전 이후에 독일이 하이퍼 인플레이션을 맞이했고요. 2008년도에 짐바브웨도 하이퍼 인플레이션을 맞이했어요. 그리고 지금 베네수엘도 마찬가지거든요. 베네수엘라. 그럴 때
하이퍼 인플레이션이 된다는 건 국가가 발행한 신용화폐를 못 믿는다는 거거든요. 네. 그것으로서는 평생을 돈을 벌었는데 하루아침에 그것이 물거품이 되는 것이죠. 그렇게 믿을 수가 없는데 제 생각에 이것이 국경이 없이 왔다 갔다 할 수 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봤을 때 이 국가가 하이퍼 인플레이션을 당할 수 있다 한다면은 외국에 있는 괜찮은 통용되는 암호화폐를 미리 사놓으면은 그렇겠네요. 내 재산을 지키는 아주 멋진 수단이 될 수 있다고 보고요. 그렇죠. 단편적인 말씀을 드린 거고, 그리고 이제 단점이라고 한다면은 이제 국가 차원에서 생각을 할 수 있겠는데, 뭐 세금을 걷어야 되는데 걷기가 어렵다는지 아니면은 지금 많이 얘기가 되고 있는 어떤 불법 거래 또는 그 나라에서 외화 유출 등 그렇죠. 뭐 이런 문제점이 있다고 보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앞서서 저희가 오프닝을 통해서는 또 가치 투자가 이 암호화폐도 가능하냐라는 그런 물음을 좀 던졌는데요. 워낙 코인의 종류도 많습니다. 그 안에서 기술들에 대한 선별도 좀 이루어져야 되고 그것이야말로 가치 투자의 첫걸음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그렇다면 암호화폐 안에서 가치 투자를 할 수 있는 분별력은 어떻게 좀 갖춰야 될까요? 네. 암호화폐에서 이제 가치 투자하기 위해서는 많은 요소를 분석해보고 검토해봐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주식은 오랜 그 역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패턴도 있고 가치 투자를 하기에는 그렇게 어렵다고는 보지 않겠으나 암호화폐는 이제 시작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분석해야 될 것들이 많다고 보는데요. 암호화폐가 수없이 많은 종류가 탄생을 하는데 결국은 화폐라는 곳으로 수렴을 하게 된다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물론 자산화도 있을 것이고 교환형도 있을 것이고 유틸리티 이렇게 있겠지만 결국은 화폐로서의 실생활에 사용되어지겠느냐 하는 것이 가장 관건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비즈니스 모델이 가지고 태어나지만 아무리 비즈니스 모델이 좋다 하더라도 시대에 따라서 비즈니스는 변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당분간 그 비즈니스가 잘 진행된다고 해서 사실 이 암호화폐의 거래소에서 내가 거래 차익을 얻는 것 외에 주식처럼 지분에 대해서 배당을 해준다든가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비즈니스 모델을 너무 많이 따지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건 언젠가는 비즈니스는 변화되고 그리고 도태될 수 있기 때문에 근본적인 그런 시각을 가져야 된다고 봅니다. 그것이 화폐로서의 실생활에 사용되어질 수 있는 기술을 가지고 태어났는가 또 그러한 환경을 만들어 갈 수 있는가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말씀을 해주신 것 같아요. 암호화폐에 대해서 가치 투자를 했을 때 비즈니스 모델보다는 실생활로 이 화폐가 사용 가능하느냐라는 그 부분이 더욱더 좀 적용이 더 큰 최선인 것 같습니다. 자, 오늘 김동선 대표님과 함께 암호화폐, 블록체인과 암호화폐에 관련된 내용을 함께 들어봤는데요. 오늘 함께 해주신 김동성 대표님과는 여기서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희가 수익을 말하다 부자 병법을 통해서 암호화폐 관련된 내용들 함께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저희 방송은 서울경제TV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다시 보기 할 수 있으니까요. 다시 보기 하면서 좋은 내용들 다시 곱씹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과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다음 이 시간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